아마 지역에 가서도 그렇고 언론들이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이 나라 풍토가 야당한테는 상당히 박하적인 풍토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한테 그런 게 옛날부터 좀 박한 풍토인데 그 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 말 못할 대놓고 반박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매도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도 또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 가면 참 걸핏하면 잘하라 그런 소리가 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가 들 것이고 별별 때로는 노동적인 그런 얘기도 들을 겁니다. 시연입니다. 시연이지만 옛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천장사인의 손목이 근골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사람을 쓴에 있어서 먼저 그 근골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련을 통해서 실력을 벌써 강해지는 겁니다. 아까 대만대 대표도 상당히 자신 있게 결에 찬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의미상으로 보냐고 하면은 앞으로 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어찌 보면 조금 풀어졌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조금 낙관적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아니었을 수도 있는 그런 태도를 바로 잡고 새롭게 신발들을 고쳐내고 우리 역사를 또 한번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픈 기회는 또 여러분이 받는 비판이 옳든 그르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양약으로서 작용을 해야지 이것이 기가 죽고 또는 폐병식에 잡히거나 심지어는 자기 모멸적인 이런 태도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우리 역사가 여러분들 어깨에 상당 부분 얹혀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사를 바꿔나가는 작업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실제 있어서 누가 우리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작업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을 정말 자산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창조로 이어져 나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즘 민주당을 폄하하는 얘기가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폄하하는 것이 마치 일부 지식인들을 보면 지식인들이 당연한 그리고 뭐랄까 당연한 그런 지적, 당연한 무슨 논리 이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의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그저 비판적이만 몰빵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민주당이 갖는 역사는 한 60년 됩니다. 처음에 민주당은 그4.19로 해서 민주당이 그 전에 무슨 한진학실까지 뭐 가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창당이 되고 그때부터 정당사가 뭐 시작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 역사는 그만두더라도 민주당이 나중에 결국 신파국파로 4.19 후에 신파국파로 바뀌면서 발전을 거듭해옵니다. 국파는 굳이 따지다 그러면은 보수 지주층이 중심되던 한민연대 쪽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신파는 보다도 좀 더 개혁적인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파 쪽에 계신 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4.19를 경고하고
군사정권이 오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양집단을 벌이면서 이제 다음이 변화해 옵니다. 그런 장가지들을 놔두고 흠흠만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은 그때 시민당이 민주당이 신문하고 나뉘어서 하나는 민주당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분간을 생각했는데 이쪽은 두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뿌리는 처음부터 그래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개혁적인 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개혁적인 정당으로 출발했고 앞으로 우리 그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특히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입장이나 철학 같은 것이 나중에 그 당시에도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을 보면 지금 봐도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때는 그 양반이 갖고 있던 대중경제론 같은 내용을 보면은 지금도 상당히 눈을 크게 두고 봐야 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 또 선당의 통일론은 거의 빠랭이라고 매도당하는 거의가 아니라 빠랭이라고 매도당하는 정도로 선진적이었던 것이고 또 노동제에 대한 그 항해 사상에 쓴 글들을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흐름이 계속 같은 그 당시 그 당의 군사적 5.16 이후에 군사정권 이후에도 그 흐름이 상당 부분 밑에서 잠재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그 투쟁 과정에 있어서 제야 민주화 세력과 직접 간접적으로 늘 교화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제야민주화 세력이 요구했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의 문제라든가 변혁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또 개인적 철학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동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으로 바뀌면서도 그동안 대력투쟁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해왔던 정당 내부이긴 했지만은 결국은 구파적 색깔이 좀 더 보수적 색깔이 있던 사람들은 되게 김영삼 라인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됐고 그래도 개혁 진보적 있던 세력들이 우리 평화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변화를 보입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당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또는 상당히 의지적으로 진보적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한국 정치가 실제 정책 경쟁을 별로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처음 정권을 잡던 1997년 이전에는 결국 그 이전에 좀 더 올라가면은 민주냐 반민주냐 하는 민주화 투쟁으로서 정치라는 것이 거의 일반되었던 과정을 우리는 거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우리가 정책 경쟁을 한다거나 우선 우리가 무슨 정책 경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삶이나 새로운 가치를 이 사회에서 실현해본다거나 이런 보다 진보적인 내용은 정치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거의 할 겨를이 없었고 실제로는 민주주의나 반민주주의나 이 투쟁을 주로 해왔던 것이죠. 또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가 87년 그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혁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그때부터
정책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틀을 잡기 시작했던 시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정책 경쟁이라고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서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정권만 계속 되는데 어떻게 정책 경쟁이 됩니까? 정책 경쟁이 되려면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여당이 돼가지고 또 자기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정책을 펼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여당은 야당이 돼서 그걸 뭐 비판한다든가, 또 이런 서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사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경쟁이라는 말 자체도 교과서적인 용어로서만 사실은 이용되고, 심지어는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고도의 방법으로서 정책 경쟁이라는 말이 일부 사용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야당으로서는 정책을 펼 수가 없었고, 또 정책을 만들 것도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선 정책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상당히 단수 높은 그런 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 투쟁에서 일단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정권을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것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이후에 보면은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단원이 새롭게 정치권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당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나오지도 않았고, 나와봤자 매우 부분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당의 흐름과 함께 60년 정당사에서 우리가 최초 정권을 잡아본 것이 1997년과 2002년이죠? 2002년 이 두 번입니다. 이 두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대한 변화, 거의 저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른바 변혁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치열하게 또 처절하게 전개되어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변혁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동기 또는 요구 이런 것이 크게 분출됐던 것은 대개 우리 근현대사에서 통합혁명 정도로부터 발언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쪽 영경도 시대 뭐 이럴 때는 빼놓고 동학시대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1894년이죠. 그때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개혁, 변혁을 큰 기치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포구민이라든가 인내천이라든가 이런 사상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상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서민의 삶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근데 그 부분은 대단히 큰 변화의 요구였고, 또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보통 그저 학교에서 한 10만 명 정도, 과학행동을 통해서 10만 명 정도 생각합니다. 또 좀 크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30만 명 정도까지도 죽었다 이런 말을 들었었다고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2천만도 안 되는, 한 800만도 채 안 되는 그런 인구에서 10만 명이 죽었다고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기들의 인간적인 삶을 확보하며 투쟁해서 죽어갑니다. 또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우리 운동전쟁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총속적으로 다려나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서 싸우더라든가 합동사업을 해방을 또 4일 부정의 과정 무슨 군마사건 같은 거 있었고 오랜 기간 밀접수쟁 광주 사태 광주 우그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
그 한 10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마 우리 국민처럼 싸움을 많이 한 국민이 다른 나라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싸웁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싸우면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정권을 바꾸자고 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얼마나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을 바꿔서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것이 그 중심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보면 동학혁명도 정치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어요. 결국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주위에 우리 국민들이 처절한 투쟁, 생명을 잃는 투쟁,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싸워나갑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처음 성공한 것이 저는 1997년에 정권교체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개혁 세력이 최초로 정권을 잡은 것이 1997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노무현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이라든가 경제민주라든가 이런 새로운 우리 가치, 새로운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제시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과거를 또는 우리 민주당의 업적을 쉽게 평가하거나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심지어 편애한다거나 이런 것은 참 언어 도단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이 나라 개혁세력으로서 최초로 정부를 교체해본 세력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민주당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민주당을 내 중심에 서 있다. 이런 긍지를 저는 가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민주당을 새롭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꿰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 지혜를 모아야 할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가볍게 여기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핏하면 요즘 정치권이 샌드백입니다. 야당은 더욱 그렇습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맨날 두들겨 맞습니다. 제가 농담삼아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TV나 영화에서 국회의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왔습니다. 어디서 보시죠? 유대훈은 참 잘 나오게. 한국의 유대훈은 최고라고.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영화나 TV 연속극에서 국회의원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평가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만만합니다. 미국의 영화 TV에서는 대개 한 반반 정도라고 봅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반반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거야 되는가? 일단 물론 1차적으로는 국회에 책임이 있겠죠. 정치적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구조와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과연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여러분 해방부터 한국에 정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쟁만 있었습니다. 민주냐 반민주냐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우리 야권의 중심적인 과제였고 우리들의 업무였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함께 결론을 가능하면 함께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독재에 대항해서 싸우는 민주화 투쟁이었지 그것이 무슨 정치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정치 경쟁은 그런 안 이루어졌어요. 정치는 없었습니다. 그 정치가 비로소 우리 이 사회에 등장한 것이 나는 지난 우리 민주당이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집권, 그 이후부터 정치라는 것이 그래도 기초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는 정치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투쟁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되어갔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정치가 이 모양이 되어가느냐? 한국 사회 자체가 정치를 하게끔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구조가. 여러분, 이 대목은 조금 새겨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 움직이는 프레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한국 사회 움직이는 프레임이 첫째는 분단사회, 분단.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축의 하나입니다. 남북 분단. 두 번째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경제 구조. 세 번째가 87년 헌법.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가고 있는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서로 호조하면서 한국을 규정하고 한국 정치를 진행합니다. 우선 87년 헌법을 역으로 해서 처음에 그 분단 문제를 봅시다.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에는 진보적 정치가 상당히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로 인해서 정치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무슨 심지어는 일베 이런 것들까지 일어났어. 무슨 빨갱이라고 조국이라고 이거 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조금만 진보적이면 전부 옛날에는 빨갱이 지금 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나갑니다. 한 사회는 한 정치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발전을 짜가는 겁니다. 진보 쪽이 날개가 아예 없거나 반쯤 잘려버린 상황에서 보수 일방으로 나가는 사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노동의 문제, 복지의 문제, 사상의 자유의 문제 이런 것이 발전해 나갑니까? 발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는 보수 편향으로 나가면서 그쪽의 기득권을 형성해 나가면서 그네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좌우됩니다. 우리 사회는 처음부터 한쪽 날개를 얻거나 반쯤 잃은 이런 상태에서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진짜 발전할 필요 없습니다. 진보적 사고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정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7년 헌법, 87년 헌법 이자 못합니다만은 87년 헌법 보십시다. 또 어느 단위대로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나옵니다. 국회가 여러분 국회의원이시고 여러분 지금 국정에 많이 참여하시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미국을 보십시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막대합니다.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만 했습니다. 입법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할지 모르지만 국회만이 입법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협정도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라든가 협상은 정부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국회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라는 것도 여기하고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서 인사청문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장급 이상은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그 사람들은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 못하면 임명 못합니다. 미국의 국회는 대통령을 실제는 미국의 국회는 그렇게 마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정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대통령이 자기가 쓸 돈을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예산을 짭니다.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또 입법 문제도 요즘은 그 국회가 좀 자율성이 좀 강해지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다면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부가 입법 발의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한 무슨 인사법 같은 거 이게 전부 정부주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회가 뭐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무엇을 정치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무엇을 결정해서 무엇을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거의 하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는 마치 국회가 또는 국회가 책임 있는 잘못된 국회가 책임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재벌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한 권리가 지금 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상당한 권리가 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런 상당 부분을 물론 시장을 전부 다 정치가 무슨 좌지우지한다거나 규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은 이런 상당 부분을 정치가 감당하지 않는데 실제 한국 국회라는 것은 이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한국 국회라는 것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중심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의 제가 맡아 시키는 것이고 야당은 여당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뭐 다른 좋은 예도 할 수 없어 협의야. 여당은 양해가 안 만드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좀 더 정확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국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또 주시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는 거의 음모적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유신정권, 군사정권, 독재정권들의 통치 프레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네들은 그들의 잘못, 그들의 비밀을 전부 숨기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그들의 그런 정치의 잘못을 밖에서 밝히고 따지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우선 모릅니다. 밖에서. 그 다음에는 알아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국회는 그나마라도 공개적이고 그나마라도 무슨 여러 사람들이 좀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밝혀집니다. 그걸 전부 비판의 대상으로서 국회를 때리고 국회가 가진 책임이냐 치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 당시 국회라는 것은 지금도 드러납니다만 그런 것을 드러납니다. 그 당시 국회라는 것은 대통령의 무슨 통법보다 거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책임은 미움은 전부 국회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 부재 또는 정치 나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곡된 정치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그것을 국회로 난 미뤄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독재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통치 프레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가 왜곡되고 축소되고 그리고 변형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큰 테두리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국회에는 우리 정부,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안 되고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국회가 무시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무슨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합니까? 이래서 앞으로 한국 정치가 정말 제대로 궤도에 오르려면 이것이 전부 개혁되어야 합니다. 헌법 바뀌어야 합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이 독재와 과독재 투쟁,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일종의 타협의 산물로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비난할 때 봤을 때는 헌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생각 다 했습니다. 이 상태 가지고 한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없고 한국 사회를 안도시켜 나갈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 문제는 당장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칩시다. 또 경제 문제도 역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경제 문제만 해도 이미 이제는 그 강보다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전에는 어디에 나오긴 했었습니까? 지금은 연합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그 강조했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개헌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합니다. 개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헌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치 제궤도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구조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부 식탁들까지도 정치 문제를 개혁한다고 하고 걸핏하고 의원 정수축소니 세비삭감이니 무슨 의원 면책특권 무슨 제한이니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한국 정치 발전과 거의 관계가 없는 지역 발전적인 문제들입니다. 의원수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의원수 대 유권자수 비교하면 네 번째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 멕시코, 일본, 멕시코가 그 다음에 한국이 겁니다. 유권자 대비 의원수를 할 때 우리 결코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그거 책임량 그것도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또 세비 의원이라는 것은 이제 제대로 일을 하게 하고 무슨 저런 다음에 뭡니까 무슨 연금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입장에서 또 일하고 하는 입장에서 현재 의원의 세비가 꼭 많은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면책특권을 자꾸 제한하자고 하는데 면책특권을 왜 발생했습니까? 권력으로부터 왕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발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면책특권입니다. 만약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면 이어져가는 이유로 제한하면 그날부터 아마 경찰에 또는 서로 권력에 감시 대상이 될 겁니다. 의원들은. 그리고 잘못하면은 조작 대상이나 공작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지금 폐해는 또 있지만은 폐해는 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만일 없앤다거나 삭제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오는 부작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역사의 과제를, 역사의 결과를 그렇게 함부로 쉽게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렇게 쉽게 개폐하려고 폐지하려고는 그런 태도는 조심스러워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해나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못지않아 그것과 함께 보다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개정 없이 또 상권분립에 확립 없이 우리가 국회가 책임지는 정치의 중심 영역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저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 남북보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진전되지 않고 적어도 우리의 진보적인 사고와 행동이 이렇게 공각적으로 차단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그것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균형을 이루어 가자는 게 어렵습니다. 시장이, 재벌이, 모든 특히 경제 권력, 정치, 경제, 사회, 무슨 언론 하는 것이 가장 침출을 많이 했는데 이 힘이 한국 사회를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 정치가 어디 가서 무슨 힘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금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이렇게 세워나가야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호소하고 우리들의 그 철학과 우리 국민들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또는 당적인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봐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 영역은 점점 축소됩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우리 정치 권력을 상당 부분 이미 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언론, 무슨 학계, 무슨 재벌 이런 데가 전부 정치 권력을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들 우리도 이미 그런 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무슨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기보다는 언론에서 크게 떠들어내면 거기에 반응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의 언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정치 고유 영역, 정치인의 영역은 자꾸 축소되면서 반대로 다른 각 부분이 정치를 잠식해 들어오고 정치 영역은 점점 왜소해지고 정치는 점점 국민들보다 멀어지고 TV와 영화에서는 자꾸 악의도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정치 개혁하는데 누가 정치 축소하자고 이런 얘기는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연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서 대처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골 쪽쪽 지방 출신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녹두렁에서 물이 셀 때 녹두렁 밖에서 아무리 막아봤자 안 막힙니다. 녹두렁 안에서 막는 겁니다. 구조를 버티지 않고 구조에서 타생하는 문제들을 그때그때 무슨 하나씩 편의적으로 대중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해결 안 줍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와 기대의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돌아서고 또 비판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은 민주당이 무너지면은 한국에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한쪽에 어긋납니다. 우리 안에도 누가 한국사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고 누가 한국사를 변형시킬 겁니까? 우리 안에 누구 있습니까? 새로운 무슨 정당이라든가 정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그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정치를 책임지고 한 사회를 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하루아침에 생성된 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은 뿌리와 성과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발전해왔고 싸워왔던 이 당이 그래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당이 무너지면은 정치적 대안은 쉽게 탈 수 없고 그 정치적 대안이
쓸려가기를 바라는 세력들은 매우 화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뢰와 기대를 회복을 해야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져줘야 합니다. 어려움은 겪지만은 정치에서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겁니다. 어디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까 원내대표 보시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척의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척 넘는 배를 가지고 있고, 보고서에서 수많은 배를 또 올라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려고 그러면 기죽고, 힘 빠지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전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그리고 맞으면서 또 정말 헌신하면서 이렇게 싸워 나가고 이렇게 우리를 재건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많은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자산들도 있고 또 숨어있는 또는 지금은 돌아선 것 같지만은 다시 우리를 지원해줄 세력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힘들을,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힘을 합쳐서 새롭게 가지고 출발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은 역사를 포기한다고 한국과 똑같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비단 결의를 저는 가져야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길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좌절과 절망은 역사적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앞서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